이번 시간에는 수능 완성 1강 시가복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작품은 정극인의 상춘곡이라는 작품이고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고전 시가 공부할 때 사실 이 정극인의 상춘곡만 제대로 공부해도 그 고전 시가의 한 축을 이루는 그 자연 친화와 관련된 그 시가 작품의 특징을 대부분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작품인데요. 자, 한번 작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흥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에 어떠한가?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자, 21번에 4번 스택지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세속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전시가 문제 풀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이 쓰던 관습적인 단어들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홍진이란 단어는 한자 뜻 그대로 하면 붉은 먼지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좀 더러운 먼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의역하면은 뭔가 이 세상,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관습적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역해서 읽자면 이런 거죠.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이 사는 모습이 어떠냐. 옛사람.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란 거는 이제 공자나 맹자 같은 유교의 성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노자나 장자 같은 자연 친화적 삶을 살던 성인들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내가 사는 모습이 그들의 삶에 비추어 봤을 때 더 나으냐, 그렇지 못하냐. 이렇게 의문형으로 봤지만 사실은 나의 삶은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자부심의 표현이죠. 자, 그래서 21번에 4번 다시 정리해보면 세속적 가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요 홍진이란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는 쌤이 방금 의역해줬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옛날 사람들이 즐기던 그 풍류의 삶과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사실은 나는 그들처럼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21번은 4번이 답입니다. 자, 나머지 선지들은 이제 다음 구절 통해 설명해 줄게요. 자, 천지간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몸이 나 같은 사람이 참 많지만은 이렇게 살림 속에, 그러니까 산과 숲을 속에 있으면서 지극한 즐거움을 얻지 이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즐거움을 모를까 이런 뜻입니다. 자, 수간목 아주 작은 그 초가집을 뜻해요. 몇 칸밖에 안 되는 작은 초가집. 자, 그곳을 어디다 뒀다고요? 벽계수, 푸른 물이 흐르는 그 물 앞에 작은 초가집을 지어두고서 송죽, 소나무, 대나무, 우룰리, 빽빽한 곳에서 나는 뭘 하고 있다? 풍월 주인, 자연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구나. 그게 바로 풍류예요. 자, 풍류. 자, 엊그제 겨울이 지나서 새 봄이 돌아왔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도화행화, 복숭아꽃, 살구꽃이 석양리에 곳곳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 자, 온갖 색의 아름다운 풀들은 새우, 가느다란 봄비 사이에 푸르구나. 자, 18번에 2번 볼까요? 내가 직접적으로 관찰한 자연물들이 있죠? 도화행화, 녹양방초. 자,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칼로 이렇게 그려낸 거냐, 아니면 붓으로 그려낸 거냐. 자, 우리가 이렇게 조각 같은 거는 칼로 하고 그림은 붓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통점이 둘 다 예술 작품이죠. 그래서 저것들이 과연 누가 저렇게 아름답게 예술 작품을 만들었을까? 아마도 조화신공, 조물주가 아주 신령스러운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물물마다 헌사롭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야단스럽다. 요즘에 야단스럽다는 좀 소란스럽다, 정신없다 이런 뜻이지만 옛날 말에서 헌사롭다는 좀 좋은 의미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아름답구나.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8번에 2번 설명되죠? 감흥. 내가 흥겨움을 느끼다 이런 뜻인데요. 자연물을 통해서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자, 설명 가능합니다. 21번에 2번 볼까요? 온갖 자연물을 만들어 봄의 자연을 즐기는 초월적 존재가 여기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이 조화신공이고 이 사람이 요런 아름다운 자연물들을 칼로 깎은 걸까, 붓으로 그려낸 걸까, 그 능력 참 대단합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초월적 존재를 부러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지, 부러워하는 건 아니에요. 아, 나도 좀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 아닌 거죠. 11번에 2번 안 되고요.
자, 이번엔 기억 밑줄 보겠습니다. 자, 수풀에 짹짹짹짹 울고 있는 새는 춘기, 봄의 기운을 못 내겨워. 너무 봄의 기운이 좋아서 소리마다 교태. 자, 우리가 이 교태라는 단어를 사전의 뜻으로 보면은요. 자, 교태, 사전 팝. 아름답고 아양을 부리는 자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새가 너무 짹짹짹짹 소리를 내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러면 화자가 자연에서 느낀 자신의 즐거운 흥취를 누구에게 이입했습니까? 새에다가 이입했죠. 왜냐하면 새는 그냥 자기 타고난 목소리를 짹짹 내는 건데 화자가 볼 땐 제가 너무 자연이 아름다워서 기쁘게 애교를 부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새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응, 난 그런 적 없는데. 하지만 이 화자는 자신의 흥겨운 감정을 새에 이입해서 나도 이렇게 자연과 일체된 삶을 살고 있음을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자, 우리가 고전 시화에서 그런 걸 무라 일체라고 하죠. 자연과 내가 한 몸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 새의 즐거움이 나의 흥겨움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다를 소냐라는 서리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자, 아까는 요 자신의 작은 초가집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걸으면서 이러저런 자연물들 보고 새소리 듣다 보니까 어느덧 마을의 정자 앞에 오게 되었어요. 자, 이 화살표 이해됩니까? 화자가 지금 봄의 경치를 구경하면서 공간을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소요음영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먼저 사전 팝업. 자유롭게 이리저리 슬슬 거닐어 다니며 나지막히 시를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쌤이 여기다 진한 노란색 형광펜을 꺼놨는데 여러분들 잠깐 21번 문제, 21번이 아니라 19번 문제 보기 좀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전 시가, 특히 내가 잘 모르는 작품의 시가가 출제되면 제일 중요한 게 보기예요. 보기에 있는 설명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대부분의 문제는 풀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자가 미리 힌트를 줬어요. 가는 자신의 거주지나 주변의 공간에서 체험한 자, 나에 대한 설명은 쌤 일단 빼놨습니다.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방금 봤지만은 수감목에서 출발해서 그 마을에 있는 정자로 이동했죠? 자, 그래서 가와 나의 체험은 결국 뭐냐? 거주지 제시, 거주지 주변의 길, 시내가 산 등에서 유유자적하는 모습으로 형성화된다. 우리가 아주 조금 읽었지만 그런 내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이게 여행 다니는 게 아니다. 장기간의 여행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한가롭게 걸어 다니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어떤 단어를 보고 왔나요? 소요음영. 자, 천천히 여유롭게 살살 걸어 다닌다는 뜻이라고 했죠? 자, 쌤이 왜 여기다 표시하라고 했는지 알겠죠? 지금 보기의 설명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요 소요음영입니다. 자, 일상적인 생활 공간의 경치를 감상하는 일종의 생활 체험이고, 이러한 생활 체험에서 작가는 자신이 감상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양적 이상의 이미지와 연결하는데 이것은 상상의 관념을 현실에 적용한 방식을 통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쭉쭉 읽어가면 돼요. 자, 요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생활 공간에서 접하는 자연에 대한 예찬, 그 다음에 자신의 체험에 대한 자부심. 아까 작품 시작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옛사람들과 어떠하냐 이런 거 자부심이라고 아까 했었죠? 자, 이제 전반적으로 시의 내용이 좀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결국 이 소요명한다는 건 그냥 자기 마을 주변을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자연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의 하루하루는 적적한데, 자, 남들이 볼 땐 좀 적적하다. 자, 우리가 적적하다란 단어가 조금 외롭고 쓸쓸하다. 또 좋게 말하면 고요하고 조용하다. 이런 뜻이죠. 자, 산속에 있는 하루가 외롭고 쓸쓸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고요하고 조용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면서 한중진미. 자, 이렇게 한가로운 가운데 참맛, 참된 맛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결국 나 혼자밖에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 시끄럽고 즐겁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산속에서 조용히 사는 이런 삶이 좋아요. 그게 한중진미, 한가로운 가운데 참된 맛인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나 혼자뿐이로구나.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마을 사람들한테 이봐, 이웃들아, 우리 봄날 날도 좋은데 산수 구경 좀 가자꾸나. 자, 답청이라는 게 푸름을 밟다 이런 뜻인데요. 자, 봄날 이제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새싹 풀을 밟는 걸 답청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욕기는 목욕입니다. 옛날에 요즘처럼 따뜻한 물이 항상 나오질 않죠. 그래서 이제 봄에 날이 좀 풀리고 꽝꽝 얼었던 시냇물이 좀 녹으면 그때서야 이제 목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목욕은 내일 하라. 오늘은 뭘 해야 되냐? 아침에는 산에 가서 채소를 캐고 저녁에는 강가에 가서 낚시를 좀 해보자. 자, 20번에 2번 선지. 화자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 봄날을 즐기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자, 아침과 저녁이란 시간의 순서에서 각각 아침엔 나무를 캐고, 나물 채기가 아니라 캐기, 그 다음에 저녁엔 낚시, 이렇게 봄날 즐기는 상황들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갓 꿰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가며 수놓고 먹으리라. 자, 이제 술을 담갔어요. 내가 이제 술을 몇 잔을 주량이란 게 있으니까 몇 잔 먹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몇 잔 먹었는지 나뭇가지를 꺾어서 내 앞에 한 잔, 두 잔, 가지 한 개, 두 개 내려놓으며 술을 좀 먹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술을 먹고 있다 보면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저 푸른 물을 건너오니 우리가 이제 술에 향기가 있거든요. 옛날 우리나라 술은 곡식을 갖고 담그기 때문에 그 술에 향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람이 살짝 불면 어떻겠습니까? 그 술의 좋은 향기는 나의 술잔에 지고, 그 다음에 이 낙콩, 떨어지는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지는구나. 자, 머릿속으로 장면을 상상해보면 참 멋지죠. 개울가에 앉아서 술을 먹고 있는데 바람이 따뜻한 봄밤이 살랑살랑 불어오니까 그 술잔에 담긴 향기가 싹 풍기면서 또 어디선가 날아온 꽃잎이 나의 옷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준중이 술항아리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소에 술 먹다 보면 금방 먹겠죠? 그래서 혹시 술항아리가 비었거든 나한테 말해라. 내가 아이를 불러다가 술집에 술이 있는지 가서 물어보겠다. 자, 어른은 막대기 짚고 아이는 등에 술을 메고 여기서 아이가 정말 꼬맹이는 아니겠죠? 젊은이들은 이제 힘이 좋으니까 등에 술항아리를 지고서 미음완보. 자, 미음완보도 아까 소요우명과 비슷한 뜻입니다. 노래 부르며 천천히 걷는다란 뜻이거든요. 자, 그렇게 바쁠 게 없어요. 봄날 풍경 보러 온 거잖아요. 그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동네 산책 중이에요. 자, 그래서 시냇가에 이렇게 어느덧 나 혼자 앉아 있다 보면, 자, 정자에서 시냇가로 또 이렇게 공간이 이동했죠? 자, 그럼 19번의 1번 스택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의 소요 음영 하야와 미음안보 하야란 단어는 화자가 일상적 생활 공간을 한가롭게 걸으며 즐기는 모습으로 해석해야 한다. 아까 그렇게 읽으라고 출제자가 문제를 냈죠? 일상적 생활 공간의 경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가롭게 걸어 다니며 감상하는 중이라고 했죠? 그럼 19번의 1번은 그냥 보기가 시킨 대로 읽으면 됩니다. 적절한 설명이고요. 자, 이번엔 디귿 명사 맑은 물에 잔을 씻어 부어들고, 자, 우리가 이제 술잔을 이제 입에 계속 대고 있었으니까 한번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수도가 있었겠어요. 정수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흘러가는 맑은 시냇물에 이렇게 술잔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번에 3번 디귿 보면 화자가 시냇가에서 이웃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다라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이제 이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어느덧 나 혼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혼자 앉아 술 먹는 거기 때문에 20번에 3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19번에 5번. 가에 무릉이 가깝도라는 단어가 여기 있네요. 자, 무릉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또는 중국,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세계죠. 그 무릉도원이라고 해서 그곳에 가면 복숭아 꽃이 가득한데 굉장히 아름답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전설의 땅이 바로 무릉이에요. 자, 생활 체험에서 접하는 자연에 대해서 화자가 방금, 이거 무릉이 멀지가 않다.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무릉이다. 라고 얘기한 걸 보면은 자연에 대한 예찬의 태도로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이상세계를 가고 싶어 하는 거, 이상세계를 말하는 거는 예찬이죠. 자, 예찬이란 단어는 또 출제자가 미리 힌트를 줬습니다. 이게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에서 만나는 자연을 예찬하는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알려준 데서도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9번에 5번도 적절한 설명입니다. 자, 19번에 4번 가에 두견화를 붙이들고라고 했는데 자, 두견화란 거는 봄에 피는 꽃 중에 진달래예요. 그럼 뭐예요? 소나무 숲 사이의 좁은 길에 진달래를 내가 손에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길 걷다 꽃 예쁘면 이렇게 똑 꺾어서 이렇게 꽃을 손에 들고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은
이상향의 이미지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쓴 행위가 아니라 지금 화자가 현재 현실에서 하고 있는 행위예요. 그냥 내 앞에 보이는 그 진달래꽃을 똑 꺾어서 손에 든 거기 때문에 이상 세계를 뭔가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한 그런 행위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19번은 4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봉두라고 하는 단어까지 이렇게 화살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봉두란 건 산 꼭대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릉이 가까운 것 같아. 내 앞에 보이는 저 산이 무릉인가 봐 하고서 화자가 지금 그 산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예쁜 진달래꽃이 보여서 그걸 손에 똑 꺾어 들고 오르다 보니 어느덧 산 봉우리까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간의 이동이 잘 느껴지나요? 자, 그러면 21번에 5번 또 적절하지 않네요. 산의 정성에 천천히 오른 게 아니라 급히 올랐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자, 그리고 주변 자연물의 속성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요? 자연을 예찬하고 있죠? 다 틀렸네요. 자, 내 구름 속에 이렇게 올라가 앉아 보니까 천촌만락. 자, 이거는 그냥 수많은 사전 팝업됐네요. 수많은 촌락. 그러니까 산 정상 높은 데 올라가면 쫙 마을이 펼쳐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마을이 여기저기 펼쳐져 보이는데 연하일휘. 자, 사전 팝업. 연하라는 게 안개와 노을입니다. 그 다음에 일휘라는 거는 이 햇살을 뜻해요. 우리가 왜 구름 낀 날 그 구름 사이에서 햇살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질 때가 있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름 속에 햇빛이 이렇게 햇살이 비추는 장면이 마치 뭐와 같아요? 금수가 이게 비단이거든요. 비단. 자, 여기 팝업 중에 수놓은 비단이에요. 마치 내 눈 내가 보기엔 뭐와 같으냐? 수놓은 비단처럼 아름답다. 그리고 엊그제 검었던 들은 어느덧 봄빛이 유열한 거는 차고 넘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봄빛이 가득하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18번에 1번. 색채 이미지가 대조된 거 방금 느꼈습니까? 엊그제는 들판이 검은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봄의 빛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그러면 색채 이미지를 대조해서 뭘 보여준 거예요?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었음을 보여준 거죠. 자, 18번에 1번 설명되고요. 자, 21번에 1번. 봄을 맞이한 들판을 본 것까진 맞는데 겨울의 자취가 그리워서 그런 건 아니라 화자는 지금 봄이 온 이 상황이 너무 좋죠? 그 다음에 21번에 3번. 자, 유한한 인생에 대해 한탄하며 남은 인생을 즐긴다. 자, 그래서 화자가 나 너무 늙어서 속상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귀공명도 나를 꺼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까 홍진이란 단어로 설명된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꺼려요. 그리고 나에겐 누구만 친구예요? 청풍명월만이 나의 친구라는 걸 서리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단표누항이라는 거는 사전 팝업 보이죠? 매우 소박한 삶 또는 청빈한 삶을 뜻하는 고전시가의 관습적 표현입니다. 한자 뜻만 보면은 도시락과 표주박, 누추한 마을. 그러니까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을이란 뜻이에요. 난 그런 곳에 살지만 헛된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여기서 말한 헛된 생각은 부귀나 공명, 속세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100년 동안 즐겁게 사는 거. 100년 행락. 내가 100년을 살며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게 이만하면 충분하지. 어쩔 것이냐. 자, 그럼 21번에서 한번 유한한 인생에 대한 한탄, 단 한 구절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8번 아까 답 미리 찾아놨는데 여기 1번이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선지들 한번 검증해 볼까요? 우리가 18번에 2번을 위해서 미리 보고 왔었나요? 여기 직접적 관찰한 자연물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자, 18번에 2번, 그 다음에 18번에 1번, 자, 그러면 18번에 3번, 4번, 5번 이렇게 세 개 선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8번에 3번. 지문 다 읽었는데 역사적 인물을 특별히 떠올리는 거 없었어요. 그 다음에 18번에 4번. 청자의 물음에 답변한다고 그랬는데 화자는 그냥 청자한테 말을 건넨 적은 있어요. 이봐 이웃들아 산수경 가자. 하지만 청자가 화자에게 질문을 던진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 18번에 5번. 속세의 덧없음에 대해서 비판하며 그와 대비되는 자연의 영속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속세에 대해서 화자가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자연은 영원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장면은 없죠. 그래서 18번에 1번과 2번 두 개가 일단 가해서 맞습니다. 18번 문제는 공통점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답을 확정 지을 수는 없고요. 이제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에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 작품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났었어요. 아모타 백년행락 이만한들 어떠하리? 자, 100년 동안 즐겁게 사는 삶 이거 어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뭐 이런 건데 요거를 바꾸겠대요. 어떻게 해요? 아모타 호의호식과 멀어진들 어떠하리로 이렇게 바꾸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겠느냐? 이런 뜻이죠. 자, 호의호식의 뜻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산다, 잘 입고 잘 먹는다. 말 그대로 부귀영화의 삶을 누리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화자가 그런 거와 멀어지면 어떨까라고 물어보면 이제 내용이 조금 달라지죠. 어떤 식으로 조금 달라지나요? 자, 우선 뭔가 서리적으로 표현한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내 삶이 좋다는 뜻이죠. 그러면 기대감이나 겸손함은 아니겠죠? 만족감일 거예요. 어떻게 바꾸건 만족감이란 정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에서 변화가 좀 생기는 거죠. 무슨 변화가 생겨요? 자, 호의호식과 멀어지는 거 어떠냐라는 건 난 그런 삶이 싫다. 여기서 호의호식은 부귀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번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와의 조화보다는 아예 나는 물질적 가치를 생각조차 않는다. 이런 의미가 좀 더 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부귀영화보다 청빈한 삶이 좋다는 인식이 좀 더 강조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학은 작품에 대한 내용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작처럼 쭉 한 번에 가긴 어렵고요. 쌤이 이렇게 작품별로 하나씩 끊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아, 여긴 다 했던 거고. 자, 이거 다 했던 거죠? 쭉쭉쭉쭉. 자, 이거 다 했던 거. 자, 다음 시간에는 요 나 작품과 관련한 선지를 한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